정치인들이 되게 이상하게 행동하는 것을 저는 정치인들만 탓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되게 저출산, 국민연금, 부동산, 기후위기 이렇게 큼직큼직한 문제들은 해결하려고 손을 대는 순간 표를 잃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포기시켜야 하는 그런 경우들이 불가피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어떤 방식의 정치 또는 정책이 나의 이익을 일시적으로 뺏어갔기 때문에 나는 이것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겠다 라는 식으로 나갈 것이 예상되면 어떤 정치인도 그렇게 표를 잃을 짓을 하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좋은 공동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기만 한다고 해서 좋은 정치인이 등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누구도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는 세계에서는 정치인도 양보로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을 테니까. 가장 먼저 두 분 자기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로 활동하고 있고 KD4 액팅 스튜디오 운영하고 있는 권동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방구석 인문학도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학부생 김명환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그러면은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가장 최근에 일어난 한국의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계엄 관련 소식이 요즘 가장 큰 이슈였잖아요. 저도 실제로 생중계를 봤을 때 집에서 그 시험 전날이어갖고 공부를 하고 있다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혹시 두 분은 그 계엄령 소식을 언제 접하셨고 또 접했을 때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전 자려고 누워 있었는데 카톡 알림이 와서 봤더니 누가 이제 단톡방에 비상계엄이 떴다는 속보 스크린샷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 와, 북한이 진짜 뭘 크게 했구나, 이 생각을 제일 먼저 했고, 두 번째로는 근데 왜 재난 문자가 안 왔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번에 그 북한이 뭐 미사일 쐈나 했을 때 저희 재난 문자가 한꺼번에 울렸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거 가지고 또 재난 문자가 울렸는데 왜 계엄인데 뭐지, 이런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담화문을 읽고 나서는 대통령이 되게 특이한 분이셨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너무 피곤해서 그날 일찍 자려고 했었는데 잠을 하나도 못 자고 옆집 사는 친구 집에서 같이 국회에서 이제 해제하는 것까지 보고 나서 잤어요. 동원님은 그때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저 그때 방배동에서 연기 수업하고 있었는데 제가 보통 한 11시나 12시까지 하는 반이 저녁반이 있어가지고 딱 끝날 쯤에, 근데 그리고 그날따라 되게 감동적인 이 즉흥 상황극이 펼쳐져서 약간 감동 파티였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남편한테 연락 와서 계엄령 발령됐으니까 빨리 와, 이렇게 와온 거예요. 갑자기 내가 근데 털이 다 쓰는 거예요. 집아!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사람들 불안해가지고 다 택시 태워서 보내고, 왜냐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지하철을 빡 뛰어가지고 딱 타서 유튜브 라이브를 켰는데 이제 국회 앞에 그걸 보면서 갔어요. 근데 막 헬기 뜨더라고. 일단 집에 들어가자. 아주 아내랑 아기가 있으니까 들어가서 아내랑 아기 얼굴을 딱 봤는데 갑자기 여기서 뭔가 이렇게 끌어올라가지고 갔어요, 여의도로. 근데 그때 고민을 엄청 했는데 만약에 내가 잘못되면은, 왜냐면 우리가 이제 제가 직접적으로 계엄을 경험하진 않았지만 예전 계엄을 간접적으로 봤었잖아요. 되게 야만적인 어떤 풍경들을. 그때 내가 만약에 잘못되면은, 이게 진짜 잘못되면 내 아내랑 이게 어떡하지? 이거 때문에 그냥 제가 머리 안에 상상이 돌아가더라고요. 고민을 하다가 어쨌든 동태는 살펴야 된다. 집이 여의도에서 뭐 그닥 멀지 않아가지고 이제 갔어요. 차 끌고 갔는데 난리가 나 있더라고요. 차도 다 도로에 서 있고. 그래서 봤는데 어쨌든 그쯤에 해서 이제 좀 소강 상태가 되는 것 같았어요. 영상 보고 하니까 군인들도 그렇게 적극적인 막 그런 대치를 하고 있지 않아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어쨌든 가서 본 것 중에 집에 가야겠다 생각한 게, 어떤 이제 시민분이 대통령 이름 얘기하면서 참수해야 된다, 목에 매달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게 세력이 또 갑자기 커져요. 그게 왜냐면 상황이 그러니까, 분위기가 좀 그러니까 이거는 집에 가야겠다. 그리고 이제 집에 일단 들어갔어요. 그때 기억은 저는 계엄군이 국회 창문을 깨고 들어가는 거 봤을 때 진짜 무서웠어요. 그리고 저 국회의원들 모여있는 대로 계엄군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생각에 너무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실 이번 사건 자체가 사실 정치적 사건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해석의 여지가 다양하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좀 많은 사람들이 계엄을 선포한 것은 문제다라는 부분에 많은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건 역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번 계엄령 선포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역사적 트라우마랑 관련이 있을 수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저희가 동원님 말씀대로 직접적으로 겪지 않았어도 그 독재 시대에
민주화를 위한 움직임들이 어떻게 귀결이 되었는지를 너무 그 생생히 배웠잖아요. 중등교육기관에서.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비상계엄 사태 때 긁혔던 부분이 포고령에서 집회 금지하고 시위 금지하고 언론 출판 다 통제하고 검열한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내가 반대 의사를 표시할 수조차 없다는 사실이 이 자유민주주의가 되게 잘 안 보이는 곳에서 보장하고 있던 일상에 대한 위협, 내가 그냥 어느 날 의사표현도 마음대로 못하고 의사표현을 심지어 하지 않았어도 계엄군이 나를 잡아갈 수도 있다는 그런 1차적인 두려움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일단 저는 그 내용 자체가 이게 집단의 의지가 아니다라는 게 너무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개인과 몇몇 의지가 너무 드러나는 내용들이었잖아요. 특정 의사나 막 전공의 복귀 안 하면은 뭐 처단?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거 문제로 이제 계속 논쟁이 해왔으니까 지금까지 이제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걸 힘으로 찍어 누르려고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언론이나 출판 금지도 토달지 말라는 거잖아요. 힘으로 그거를 그리고 다수의 어떤 이런 것도 아니고 몇몇 소수의 그러니까 시스템 전복이다. 그러니까 느낌이 왜냐면 뭐가 문제냐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리더에 대해서도 얘기했듯이 역할인데 이걸 역할을 정말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 왜냐면 제가 아까 느꼈던 것도 가족에 대해서 생존의 위협을 느낀 거거든요. 저는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갔을 때 잘못됐을 때 우리 애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 이유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했고 내 눈으로 확인해야 되니까 이걸 집단적으로 5,500만 명한테 불시에 그냥 이유 없이 이거는 통치 전략은 될 수가 없다. 왜냐면 건드리면 안 되는 것 이잖아요. 시스템을 갑자기 뒤집으려고 하는 시도가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고 그것들이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문제는 뭐냐면 이제부터 극단적인 분열이 일어나는 게 저는 가장 우려돼요. 그러니까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잖아요. 이 사안을 보는 관점들이나 어떤 태도들에 가진 사람들이 이게 합의가 안 될 거거든요. 그거를 그냥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왜냐면 그전에 뭐 갈라치기 뭐 정치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듯이 아주 극단적인 갈라치기 현상이 펼쳐지는데 이거는 합의 안 될 건데 이게 가장 걱정돼요. 이거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까? 어떻게 수습을 할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건 이미 뭔가 불안의 늪에 빠질 수 있다. 잘못하면 장기적 불안이 시작됐다. 집단적으로 그게 제일 우려됩니다. 왜냐면 사실 최근에 이제 사회적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많은 이해되지 않는 해석되지 않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거 연장선으로 이거가 되게 좀 전 심리적인 거에 되게 큰 의미를 두는 사람이니까 개인의 심리 상태에 영향을 많이 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극단적 분열이라는 말씀에 되게 동감을 하는 게 여당이 처음 탄핵소추 의결안에 반대표를 던지는 것도 아니고 이제 집단 퇴장을 당론으로 정했잖아요. 거기에 여러 가지 정치공학적 계산이 있었겠지만 저는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없었으면 그렇게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정도 이렇게 해도 우리를 뒷받침하는 표심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 거고 그 생각이 설령 잘못된 생각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필터링된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했다는 건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를 지지할 것이라는 사람들이 있으리라는 믿음이 있는 거고 그게 마냥 허황된 것만 아닌 거죠. 그러면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뭐 워낙 많은 미디어에서 다루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그것보다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었을 때 정치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일반 국민들이 정치인 하면 되게 신뢰도가 낮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분명히 그 배경적인 이유도 있을 거고 각자가 판단하는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두 분은 좀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치인 그리고 정치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믿을 수 없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저 잘 모르거든요 정치에 대해서. 내가 팔려고 시도해도 이미 실타래가 엄청 엉켜 있어서 늪처럼 돼 있어요 거기가. 그러니까 그냥 구조상 민주주의 구조상 정치인들은 위임받은 어떤 힘을 갖고 있잖아요. 나를 대변하는 어떤 존재들인데 대변자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없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뭐 나만 없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대변자면 누군가가 보여야 되는데 누군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쟤네들 싸움 같은 거예요. 내가 굳이 거기 말리고 싶지가 않아. 이게 시스템상은 내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쟤네들 싸움 같으니까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정치 누가 해도 들었고 뭐 누가 올라가도 앉았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난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어떻게 그래? 물론 권력의 특성상 그렇게 되는 것이 보편적이다라고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은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꽤 오랜 시간 여기는 방치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일부러 저는 진흙탕을 좀 조장하고 있다고도까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국민들이 힘을 어쨌든 표는 힘이잖아요. 이 세력들 싸움 안에서 그 힘이 계속 왔다 갔다 거리게. 그러니까 이거가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뢰, 믿음 이게 없어지는 거는 결국 뭐냐면 논리 구조상 내가 안 들어 있고 걔네들끼리 자꾸 싸우고 그게 이 영향권들이 나한테 내 삶에 유익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친구들끼리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하고 어디 가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 싸운다고. 이것도 이상한 일이거든요. 내가 들어있어야 되는 게 정치의 대변자들이잖아요. 근데 그 얘기만 하면 싸워. 합의도 안 돼. 타협도 안 돼. 이게 뭔가 되게 꼬여있는 어떤 늪 같아요. 그래서 관심을 떼게끔 나한테 만드는 것 같아. 관심 갖고 너무 갖고 싶거든. 그리고 이렇게 보고 인물 따라간 적도 있어요. 옛날에 이렇게 누가 무슨 일을 하고. 근데 오래 하면 내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뭔가 입문해 보고자 할 때 그 장벽이 좀 크게 느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이해를 해가야 되고, 그러니까 되게 어떤 당에 대해 얘기할 때 갑자기 1970년대 얘기를 훅 끌고 오기도 하고 50년대 얘기를 훅 끌고 오기도 하고 이러면 너무 방대하다. 내가 저걸 언제 다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걸 잘 모르면 너 이렇게 무지해? 되게 정치적으로 무지하니까 말하지 마. 이런 분위기가 좀 형성되니까 확실히 그 얘기를 꺼내기가 좀 어려운 것 같긴 해요. 그 단일한 뉴스 기사를 이렇게 눌러서 들어가도 댓글들은 예전 얘기를 하고 있거나 상대편을 공격을 하고 있거나 왜 얘는 수사를 안 해? 약간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그 수사의 어떤 진행 상황에 대해서 어떤 이미 배경 정보를 알고 있다고 전제를 하고 이렇게 댓글을 다는데 처음으로 그걸 이제 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어리둥절한 거죠. 맞아요. 그 사세 같아. 그 사세. 제가 생각한 답변은 일단 동원님 말씀대로 민의를 대변해야 하는데 내가 대변되지 못한다는 느낌이 되게 핵심이라고 저도 동원님 말씀 듣기 전부터 생각을 했고, 그게 이제 정치는 누가 하든 다 더러워진다라는 말이 저는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보는 이유가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거대 양당 중에서 한 당의 이름이 아메리카노 당이고 제가 아메리카노 당에 속해 있으면 그것만으로 바로 대선이나 총선에 출마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당의 어떤 내부에서의 공천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리고 그 공천 과정을 거치는 데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민의보다는 당원들의 의사가 더 중요하게 반영이 된단 말이죠. 근데 그 당원이 정당 자체가 민의를 투명하게 시켜서 대변한다는 법이 없는데 그 당원들로부터 다시 필터링이 되니까 민의는 자꾸 중간 과정들을 거치면서 필터링이 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내가 사라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번에 사실 여당에서 첫 번째 투표 때 회의장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 많았던 이유도 저는 그 사람들의 양심적인 문제로만 환원을 할 게 아니라 회의장에 다시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의 정치적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고려가 어떤 행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더라도 그 구조적인 원인을 설명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배신자로 낙인 찍히는 순간 상대 정당을 지지하던 사람들은 어차피 안 뽑고 이 정당을 지지하던 사람들한테도 버림을 받아요. 그 상황에서 그 선택을 하는 게 쉬울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선택들을 하게 만드는 그런 환경이 저는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낮추는 하나의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에 이제 연장선으로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에 대한 대안적인 비전은 부재할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어떤 특정 정치인에 대한 이제 네거티브나 이런 것으로는 되게 열심히 싸우는데 저출산 어떻게 해결할 거냐, 국민연금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논의가 되고 있지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많거든요. 이게 정말로 하고 있는데 언론이 잘 퍼나르지 않아서인지 진짜로 안 하고 있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나의 삶을 대변해야 할 정치가 조금 왜곡되었다라는 시각이 많은 것 같고, 마지막으로 좀 협치가 약간 드문 것 같아요. 사실 반드시 협치를 해야 되는 건 아니고 헌법기관들은 서로 견제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견제가 지금 나라를 위한 견제를 하는 건지 아니면 상대방을 꺾기 위한 견제를 하는 건지 좀 헷갈릴 때가 종종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어떤 타협이나 협상의 덕목이 발휘가 돼야 하는데 그게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나? 서로한테 관용 정신이 있나? 라는 의문이 좀 들 때 정치에 대한 회의감이 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 좀 보면 가끔 코로나 시대를 예로 들어봤을 때 그런 얘기를 하는 사업가들이 있었잖아요. 코로나가 되냐 안 되냐는 중요하지 않다. 사회가 어떻든 간에 성공할 사람은 성공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하니까 사회에 어떤 기대를 하기보다는 그냥 너네가 할 걸 해라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진 사람들의 대표적인 예를 보여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사회랑 나는 관련이 없어라고 생각하게 되는. 근데 사실 민주주의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은 사람들이 민주주의 제도에서는 정치에 참여할 유인이 없다라는 결론으로 많이 이끌어지고, 왜냐하면 투표 같은 거 그냥 쉽게 말하면 내가 한 표 던져봤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정치적 효능감을 높이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
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과거에는 좀 정치적 효능감이 높았던 사례가 있나요? 정치적 효능감이라는 걸 어떻게 좀 조작적으로 정의를 할지에 따라서 그거는 달라지기는 할 것 같은데 지금은 다시 조금 반등을 했지만 과거 세대에 비해서 한동안 정치적 무관심이 증가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부분적으로는 효능감이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비대해져서 그런 거 아닐까요? 이게 너무 커졌어. 시스템 초과한 것 같기도 하고 보완을 하긴 해야 될 텐데 잘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좀 정치권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 변화나 아니면 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 인격적으로 존중할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저는 좀 왜냐면 제가 그 사람들 모르죠. 좀 미디어에서 나오는 어떤 단편적인 것만 보지만 근데 그들이 쓰는 어휘나 뭐 이런 거를 내가 그냥 존경이 안 돼요. 그게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대변자가 결국은 대변자들 다 리더잖아요. 정치인들 다 리더고 당연히 유능하죠. 쫙 읊는 거 보면 엄청 유능하고 넘사벽이잖아요. 그런 어떤 분들이 했던 행보 능력에 대한 의심은 없어요. 근데 내가 믿질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인격적 존중하고도 저는 연결되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게 이 사람들이 싸움에 능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인간으로서 별로 내가 알고 싶지가 않아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정치의 특성상 그럴 수 있겠죠. 배제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 근데 아니었던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게 뭐 다 그게 좋다 이게 아니다 이걸 떠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그 배제당한 느낌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내가 존경한다는 거 나랑 동화되는 뭔가 느낄 때 사람이 그걸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배제한다는 거 뭐냐면 안중에 없을 때 그런 거고 제가 눈에 제일 자주 걸리는 건 동네 돌아다니면 현수막 걸려 있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붙인 현수막. 그게 너무 화가 나요. 원색적인 비난은 당연히 그거는 화나는 문제고 이유 없이 돈 뿌린 막 얘기들이나 당선되고 나서 내가 예산한 이만큼 짰습니다 이런 내용밖에 없잖아요. 어쩌라는 거지? 저 사람들은 그럼 내 이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인가? 그럼 난 이익만 쫓아야 되나? 이익을 쫓으면은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저는 이게 정치가 변질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 경제적 이익 위주로 어떤 걸 지향하고 아니 경제적 이익이라기보단 그걸 중심으로 우리가 정치인을 팔로우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마포구면 마포구에서 얘 누가 와야 되는 거는 어떤 공약들에서 뭘 이렇게 하고 이 활성화되는 어떤 그 하나의 그 정도 따라서 그러니까 그게 수작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질 못하겠어. 자꾸 숫자만 써 있고 뭐 없어요. 그 껍데기만 자꾸 나한테 보여주니까 그러면 계속 보는 무의식적으로 그런 게 걸리잖아요. 그럼 이제 안에 있는 게 안 보이고 자꾸 껍데기만 비춰줘. 저거는 다 신경 끄는 게 좋아. 이게 무의식적으로 뇌에서 판단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의미가 나한테 발생되지 않으니까 어떤 언어들이나 뭐 이런 게 의미화되지 않아요. 그것들이. 그게 그 인격적인 존중하고도 사실 저는 연결되는 것 같고 그 사람이 나한테 의미가 있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상한 구조인 것 같거든요. 대변자가 나에게 의미가 있지 않는 걸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다. 그 안에 요인들은 뭐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게 변화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어디서부터 변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뭔가 자꾸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요. 그리고 뭐 자꾸 내 눈을 가리려고 하는 것 같다. 이것만 봐. 자꾸 이러고 있는 것 같으니까 보기가 싫어. 그런 느낌이. 아무래도 공통의 적을 만드는 게 지지자를 끌어모으기도 편한 방법이어서 그런 수작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 그건 것 같고 이제 희찬님이 정책적 변화랑 태도를 물어보셨잖아요. 저는 아직 아쉽게도 정치학을 그렇게 제대로 공부를 해보지 않아서 정책적 대안까지 생각하진 않았지만 제가 민의의 투명한 반영을 어렵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제도적 요인이 두 가지가 있긴 한데 첫 번째가 아까 전에 생각했던 공천 과정이고 두 번째가 지역구에 기반한 소선거구제이거든요. 과거처럼 되게 교통통신이 발달하지 않은 시기에는 지리적으로 구획을 해서 그 안에서 이제 대표자를 선출해가지고 전국 단위로 보내는 게 되게 효과적이었을지 몰라도 오늘날에는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집단이 지역 말고도 되게 여러 가지 기준이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고등교육 기관에서 종사를 하거나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한꺼번에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내세우고 싶어도 그 사람들이 같은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이상 R&D 예산을 확보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뽑을 수가 없는 구조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 흩어져서 결집하지 못하면 지리적으로 결집하지 못하면 그 사람들의 어떤 민의는 그만큼 더 과소 반영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직업을 이제 기준으로 뭐 선거구를 나누자 이런 주장을 하려는 건 아니지만 이해관계에 관여하는 그런 요소들이 되게 다양해진 것에 비해서 제도가 아직 따라와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태도의 변화라고 하면 저는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중요한 일을 골라서 그걸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는 걸 보여주면 된다. 이 정도 세 가지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소모적이어 보이는 싸움에 매달리거나 일을 태만하게 하거나 아니면
일을 해도 그걸 좀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주게 만드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포장을 이렇게 화려하게 해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정치인은 전 최소한의 쇼맨십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일을 잘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다음 표도 같이 얻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될 텐데 뭐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저는 지금 명환님 얘기를 들으면서 떠오른 게 마이클 샌델 교수님께서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본인이 생각하시는 이제 요즘 미국 기준으로 정치에서 좀 아쉬운 점은 너무 스마트함을 강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정계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석사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의 수가 너무 적대요. 근데 과연 이제 정치라는 건 결국 다양한 이익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좀 대변해줄 필요가 있는데 그들이 과연 농부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가? 농부의 경험을 하지 않은 아이비리그 아니면 좀 좋은 대학교 석박사 학생들 출신들이 과연 농부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미국은 워낙 땅덩이가 넓으니까 직업도 되게 다양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정계에 있는가 했을 때 좀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게 아쉬운 점이고, 그게 좀 정치권과 실제 시민들의 삶에 거리감을 좀 만드는 이유라고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명환님의 얘기에 좀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런 괴리가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극우의 부상이나 포퓰리즘의 부상이랑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준다고 느끼는 지대가 이쪽이 유일하다면 이게 뭐 극우네 뭐네 하는 게 사실 그 사람들한테는 알 바 아닐 수 있는 거죠. 내 이익을 대변해 주는 게 극우밖에 없으면은 난 극우를 지지하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대변보다는 약간 수뇌부 느낌이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 지금의 구조에서는.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 4가지 정도의 질문을 해보려고 하는데, 다음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은 이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리더의 상도 바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현대 사회는 확실히 혼란스럽고 복잡한 것 같아요. 그 세계화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뉴스만 따라갈 수도 없는 거고 세계의 분위기도 따라가야 되고, 그런 면에서 혹시 두 분이 느끼시기엔 현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리더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스마트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노동자나 농부나 이제 정치적인 전문성을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 집단의 이익을 대변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만약에 리더의 역할이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여러 집단의 이익을 고려를 하는 거라면, 그리고 기본적인 공감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다른 집단의 이익에 대해서도 신경을 쓸 수 있다면, 그러면 되게 복잡한 내용들을 일단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아요. 현대 사회가 너무 지금 전문화되어 있고 직능별로 정말 거의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고 할 정도잖아요. 저도 당장 교수가 되고 싶은 사람인데, 교수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어떤 이런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교양을 쌓는 것이라기보다는 인문학에 대한 전문 지식을 양성받고 훈련을 받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사실 전문화가 되면 될수록 점점 더 다른 사람들과는 말이 안 통할 것이고, 일반 시민들도 이러한데 정치인은 대부분 과학자도 아니고 농부도 아니고 노동자도 아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삶을 무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종합적으로 상황을 고려하려면 일단 이 복잡한 상황을 보좌진이 정리해서 설명해 줄 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함은 기본이고, 그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이제 맥락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태도가 필요한 거죠. 모든 이익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정권으로 데리고 올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 중에서 분명히 우선순위를 설정을 해야 하잖아요. 정치라는 게 가치에 대한 권위적 배분이라고 정의가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배분할지를 결정을 하는 거니까 공명정대한 시선과 더불어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때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좀 조절할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떤 학위적 스마트함보다도 이해하고 좀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함이 필요하겠네요. 확실히. 네. 스마트도 다양한 스마트가 있으니까. 맞아요. 그럼 또 동원님도 이 질문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이 있으신가요? 일단 전 세계의 흐름 자체가 다 지금 쪼개지고 있잖아요. 네. 원래 뭐 글로벌화하면서 막 하나로 쫙쫙쫙 하다가 하나씩 다 떨어져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어쨌든 통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전체 통합은 당연히 안 되겠죠. 예전처럼 회기는 당연히 안 될 것 같은데, 이 흐름 안에서 어쨌든, 왜냐면 지금 국가 시스템이 아직 붕괴된 게 아니니까 국가는 있잖아요. 국가를 통합시킬 사람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적인 어떤 조직 단위로 쪼개졌을 때 그런 통합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것 같아요. 어쨌든 다양성이라는 게 결국은 다양하다는 게 엄청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내고 있다는 건데, 이 통합하는 게 이게 뭐 하나로 귀결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뭐는 빼고 뭐는 주고 할 텐데 이걸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이쪽 방향으로 막 이렇게 막 밀어붙여서는 이거를 힘으로 제압하는 방식이 될 텐데, 그 전에 이제 정치적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 국내사 안에서는 힘으로 제압해왔잖아요. 통합을 만들려고. 그 방식은 이제 근데
안 되지만 하려는 시도가 있는 사람들은 있지만 물론 여러 가지 지금 전 세계 흐름상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 통합이 전체 주의 이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걸 포용적 태도로 통합할 수 있는 리더가 지금 사회에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는 칼춤 춰야 되겠죠. 어떤 순간에는 또 통합을 해야 될 거고 그런 리더가 너무 이상적인가? 최근에 또 유발 하라리가 넥서스라는 책을 썼잖아요. 거기서 유발 하라리가 정보 통신 시대에 정보의 정의는 무엇인가를 정의하려고 수많은 페이지를 쓰셨더라고요. 근데 그거 좀 공감이 가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보를 팩트라고 동일선상에 두는 경우가 많은데 그분은 정보는 어떤 집단을 연결하는 도구로 사용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정보에 공감이 되면 그 정보에 공감을 하는 사람이 모이게 되고 누군가 어떤 정보를 제공해주면 그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 근데 유발 하라리라는 그 저자가 교수님께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결국 블록화가 되고 분열화가 되는 이 양상에서도 모두가 모였을 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 분명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집단이 모여야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그분은 이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기후 위기. 분명한 것 같다고 본인은 판단을 하셨고 근데 이거는 특정 집단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전 세계가 모여야 하는데 그러려면 이 정보를 어떻게 사람들한테 공유하고 퍼뜨려서 같이 힘을 합칠 것인가를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대목에서 좀 동아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그게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발하라리 작가가 그 전에 호모데우스 같은 거 썼을 때도 이야기를 되게 그 맥락상에서 얘기를 많이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금 당연히 조율하기 힘든데 공통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은 있잖아요. 공통적으로 우리가 극복해야 될 어떤 것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합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게 정보겠죠. 그러니까 할 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또 어떻게 보면 그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은 이제 조금씩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다음 질문으로 두 분은 앞으로 한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세요? 간단히 말하면 차악을 고르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어떤 공공선을 위한 비전이 있으면 좋겠어요. 차악을 고르려고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로서 쟤는 반드시 안 돼요. 뭐 저런 식으로 해서 발전이 있나. 점점 더 나쁜 정치인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선택지라고 생각하고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만 선택을 한다는 것은.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공정성 담론을 조금 좋아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내가 얻을 수 있는 어떤 이익이 있는데 그 이익을 얻기 위한 절차가 보장이 되어야 한다. 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논의지만 그게 블랙홀처럼 모든 논의를 집어삼켜서 그 절차가 무엇을 위한 절차인지를 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대학 입시제도 같은 경우에도 진짜 공정하게 뽑고 싶으면 그냥 뭐 제기차기해서 뽑든가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공정성이라는 건 결국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인데 우리가 그 수단이자 요건에만 너무 집착을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만들고 싶은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에 대한 청사진이 공유가 되든지 아니면 서로 대립이 되든지 어쨌든 그려지기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그려지지도 않은 채 그냥 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수단으로만 정치를 보는 것은 앞에서 희찬님이나 동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체로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의 해결을 가로막는다고 생각하고 일례로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미국의 어떤 도서관에서 공공도서관인데 노숙자가 들어와서 냄새가 난다고 사람들이 민원을 넣었대요. 그래서 그 도서관에서 했던 대처가 노숙자를 내쫓는 것이 아니라 노숙자한테 샤워 시설을 제공했어요. 그런 방식의 해결책?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불만이나 문제를 즉각적으로 제거하려고 하기보다 우리가 어떻게 같이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비전을 그리고 방법을 고민해 나가는 사회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질문이 한국의 방향이잖아요. 전 내부 수리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부 수리가 뭐냐면 너무 밀고 왔다고 생각해요. 너무 밀고 와서 지금 사실 뭐 터질 게 터지는 거겠죠. 왜냐면 갑자기 터지지 않잖아요. 어떤 문제들이나 사안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게 결국 내부 수리가 되려면 조직이 수용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 문제들을 받아들일 준비도 돼야 되고 그 것들을 또 받아들이는 순간 그다음부터 이제 해결 모드로 들어가니까. 근데 이거를 지금 너무 쳐왔잖아요, 사실. 왜냐면 이 내부 수리보다 더 큰 과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지금 할 단계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리소스 되게 많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안 해본 거기도 하고 그리고 원래 내부 수리가 제일 어려우니까 뒤집어 까야 되니까. 근데 그거를 해야 될 때를 놓치면 그때 저는 붕괴된다고 생각해요. 건물이라고 치면 수리 타이밍을 놓치면 붕괴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냐. 어쨌든 시끄러워져야 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용을 해야 되면 어쨌든 소리를 들어야 되고 그것들을 경청을 해야 되니까 그 과정을 피할 수
지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는 내일 아니야? 아주 불편하고 뭐 어떤 구조상 그렇더라도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결국은 이 대변자들도 이렇게 정치도 견제 세력이 있다는 걸 느끼면 제 기능을 할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네. 날 막을 자 아무도 없다. 이렇게 되면은 사람이 당연히 사람이니까 이상한 짓을 하겠죠. 근데 이것들이 조금 내가 무엇을 했을 때 누가 막 막 난리가 나. 그럼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전체 변화겠죠. 그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내부 수리인 것 같아요. 소속된 모든 자들의 변화이겠죠. 너무 이상적이에요. 어쨌든 그런 게 지금 타이밍인 것 같아요. 이건 진짜 타이밍이다. 이 시점은 아주 절묘한 타이밍이다. 돌아볼 타이밍이다. 민주주의를 구성해가는 과정에서 사실 피할 수 없는 시간이 온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호환되는 시간들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냥 받아들이고 빨리 가야 됐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이제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런 과정에서도 명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목적성을 잃으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단순히 싸워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만들어 나가고 더 좋은 사회를 구성하는 게 목표인 거니까. 그러면은 그 다음 질문으로 우리가 그 좋은 리더가 뽑히기를 기대만 하기보다도 일반 국민으로서 해야 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이제 리더를 정치인이랑 동의어로 이 질문의 맥락에서 이해를 한다면 네. 정치인들이 되게 이상하게 행동하는 것을 저는 정치인들만 탓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되게 저출산, 국민연금, 부동산, 기후위기 이렇게 큼직큼직한 문제들은 해결하려고 손을 대는 순간 표를 잃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포기시켜야 하는 그런 경우들이 불가피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어떤 방식의 정치 또는 정책이 나의 이익을 일시적으로 뺏어갔기 때문에 나는 이것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겠다 라는 식으로 나갈 것이 예상되면 어떤 정치인도 그렇게 표를 잃을 짓을 하고 싶지 않겠죠. 그러니까 더더욱 안전한 행동 또는 지지자를 더 끌어모을 수 있는 자극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가장 제가 좋은 리더를 만나기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인은 조금 역으로 자신의 이익에 대한 집착을 살짝 완화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당연히 자기 이익을 대변해줄 사람을 뽑고자 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공동체의 장기적인 유지가 나의 이익을 형성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기반이 되는지에 대한 자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좋은 공동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기만 한다고 해서 좋은 정치인이 등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누구도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는 세계에서는 정치인도 양보로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내 이익을 조금 완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면서 장기적으로 나한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까지 사람들이 조금 더 이르는 사회가 되면 그때는 그 사람들의 기대를 반영해서 그런 기대에 걸맞은 행동을 하는 정치인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동원님도 생각 있으신가요? 일단 공동체 감각을 회복해야 되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우리 이제 막 우리 제일 싫어하는 게 유교 우리나라 되게 싫어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근데 사실 그것도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방식이었고 그게 시대나 어떤 들어오는 과정에서 왜곡된 것들이나 잘못된 것들이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그런 이름으로 그냥 타입화된 거잖아요. 유교라는 이름으로. 근데 거기에 대한 극도의 아주 알러지가 있잖아요. 대부분이 그 공동체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감각을 일단 회복하는 게 우선시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각자가 다 개인들도 어차피 전부 다 리더이면서 팔로워잖아요. 모두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팔로워이기만 한 사람은 없어요. 리더이기만 한 사람도 없고 복합적으로 복잡계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팔로워야, 나는 리더야 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그때부터 왜곡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무관심이 시작되고 뭔가가 시작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개인의 삶에서 자기의 리더부터가 돼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자기 삶에서 해서. 그게 뭐 옛날 고리타분한 얘기로 하면 뭐 주인의식이니 뭐 주체의식이니 뭐 이런 얘기로 할 수 있겠지만 나에게 리더가 되자 이게 좀 더 멋있는 말인 것 같으니까 이렇게 가보자면 이건 결국 뭐냐면 책임지는 거거든요. 제 생각엔 책임지는 거예요. 공동체 감이 회복되면은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이 나에게도 어쨌든 내가 속해 있다는 것과 내 행동도 거기에 투영된다는 것이 회복될 거니까 그걸 책임지려고 하는 행위가 일단 회복돼야지 이것들이
아까 말했던 이제 견제도 되고 이 시스템이 잘 굴러가지 않을까. 내가 그러면 그러니까 뭐 시민의식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내가 그 부분에 시민으로 존재하지 않으면서 표만 있는다고 시민은 아니잖아요. 시민도 역할이니까 그 역할을 많은 사람들이 해낼 때 좋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리더들이 바뀌는 것도 중요하죠. 그 사람들이 포진되는 것도. 근데 좋은 리더를 불러 세우려면 민주주의 시스템 안에서는 그 부르는 힘은 분할돼 있고, 그러려면 내가 시민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으면 좋은 리더를 어떻게 불러내겠어요. 왜냐면 그 표 던지는 사람들이 이게 왜곡돼 있는데, 던지는 방향이 그쪽으로 향해 있는데, 저는 그거가 개인한테 필요하지 않을까. 어차피 내가 불가항력적으로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할 수 있는 거는 자꾸 책임져야 되는 것 같아요. 도시가 저는 그 감각을 되게 무뎌지게 한다고 생각해요. 뭐 그렇다고 탈도시 하자는 건 아니고, 그런 걸 이제 인지하고 계속 보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방면의 경험을 하고 계속 나를 깨보려고도 하고, 그게 이제 아까 말했던 총체적인 내부 수리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미국은 대선을 시작하면 언론사들이 어느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지를 밝히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 언론사의 언론 행동들을. 근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그런 건 없지만, 근데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되게 다양한 미디어에 노출되면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도 뭐 탱크가 왔네 마네 하는데 조작된 사진이네 마네 이러고 있고, 그걸 저희가 어떻게 근데 조작됐는지 아닌지 과거인지 현재인지를 그 순간에 모든 걸 다 검증하고 있을 여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제 두 분의 생각으로서는 다양한 미디어에 노출된 사회에서 주체적인 사고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탱크 사진 같은 거 아무래도 좀 단편적이다 보니까 판단하기 쉽진 않겠지만, 진짜 진지한 음모론이나 가짜 뉴스들도 있잖아요. 1차적으로는 좀 뻔한 말이지만 비판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필요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뉴스가 사실이라면 그러면 아무래도 상식상 여기는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었어야 하고 여기는 이렇다는 가정이 성립해야 하는데 이게 맞을까? 라는 식의 좀 생각의 연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음모론이나 가짜뉴스는 다 그거에 들어맞는 정보들을 끼워 맞춰서 보여주기 때문에 그것만 보면 그럴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것이 만약에 맞다면 이게 이런 현실과 어떻게 양립하지? 라는 종류의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두 번째로 제가 개인적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자기 감정에 되게 솔직해지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무언가를 믿는 것에 대해서 합리적인 이유를 대려고 시도하지만 그 이유 때문에 믿음을 형성한다기보다는 믿음을 형성하고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유를 대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정치 성향이 강한 사람들 중에서는 되게 내가 속한 진영이 사안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진영이다 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그게 어느 정도는 맞는 측면도 있겠지만 내가 그 진영의 포지션이 된 이유는 내 삶의 여러 맥락들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렸을 때의 뭐 경험이나 뭐 친구와의 관계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작용을 해서 내 삶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그런 가치관이 정치 성향과도 무관하지 않은 거잖아요. 정치 성향이 뚜렷하지 않더라도 어떤 정치적 지지나 이제 반대와 같은 선택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이제 나의 선택 이나 생각을 형성한 어떤 요인들을 들여다보는 것이 내가 왜 이걸 믿고 싶어 했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적인 이유를 알려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이유들이 이제 이해가 되고 나면 이 믿음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이를 수 있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비판적 사고로 연결이 되는 거죠. 동원님도 있으실까요? 명언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자기의 편향적으로 어쨌든 뭐 정보들을 본다, 이거에서 갑자기 생각난 예시가, 뇌가 인지할 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망치, 톱, 도끼, 그리고 나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상관없는 걸 빼시오 했을 때 보통은 뭘 빼시겠어요? 나무 빼시겠죠. 근데 벌목공들은 이거 나무를 안 빼고 망치를 뺀대요. 벌목이 필요가 없으니까. 벌목이 필요 없으니까. 나무가 없으면 이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사고를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환경에 따라서. 그런 것처럼 어쨌든 편향적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전 단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떨어져야 돼요. 이 미디어에서 그냥 떨어져서 내가 떨어진 상태에서 파악하면 넓어 보이잖아요. 넓은 데이터들. 그 상태가 이제 저는 일단 1차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일 요즘 반발심이 있는 말 중에 자기객관화랑 팩트체크인데, 이거 사실 말이, 여기서 우리가 오류에 빠지는 것들은 객관이 어떤 진리화처럼 해버린다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 그런 게 어딨어요. 저는 주관이 없는 자기객관화는 그냥 폭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편집한 어떤 데이터들이 나열이, 객관적인 데이터의 나열이 자기 객관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빠진 이런 그냥 데이터들의 나열은 그냥 나한테 그냥 때리는 거예요. 날 때리는 거야. 수치로만 그냥 계산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걸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 학력 어떤 거니까 여기까지야, 뭐 나 외모 어떠니까 여기까지야, 뭐 나는 어떤 성별이니까 여기 이렇고, 이게 이렇게 돼버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미디어도 저는 마찬가지로 정보를 주는 거잖아요. 미디어는 정보를 주는 건데, 주체, 그러니까 나가 어떤 정보를, 여러 가지 정보를 나열하는 그 배열이
그게 나의 세계고 내가 받아들이는 무엇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 배열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죠. 작용을 개인들이. 그러니까 주는 것만 받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입장이 나한테 들어오겠죠. 그러면 판단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결국은 이게 어떤 거야 하나의 미디어에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단절돼서 보고 그 다음에 내가 본 세상 위주로 다시 나열한 거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중도나 뭐 아예 뭐 중립 상태가 어디 있겠어요. 저는 그런 거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게 나다. 그게 나의 정보다. 그게 내가 본 미디어다가 생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어떤 방향을 가르치겠죠. 그게 나니까 그것끼리 만나서 하면 이해관계가 합의점도 생기고 왜냐면 내가 상대방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 생길 건데 이게 나랑 붙어 있으면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시적으로 보면. 두 분이 말씀하신 게 딱 융화가 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은 오늘 얘기를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하는데 혹시 뭐 두 분이 더 하고 싶은 얘기나 아니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좀 느끼거나 했던 부분들이 있을까요? 더 하고 싶은 얘기는 없고 느낀 점은 정치랑 정치학 공부 많이 해야겠다. 제가 다음 학기랑 다다음 학기에 정치학 수업들을 좀 들을 것 같거든요. 그걸 안 들은 채로 오늘 자리에 나와서 조금 아쉬운데 앞으로 저는 이제 공부를 업으로 삼으려는 사람이니까 공부한 지식을 실천적인 지혜에 쓰일 수 있도록 계속 갈고닦는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다짐해봅니다. 그런 내용들이 궁금하다면 방구석 인문학도를 구독하고 한 1년 정도 기다리고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겠죠? 네, 뭐 몇 년이 걸릴지는 모르는데 지금 소재가 20개 정도가 밀려 있어서 언젠가는 무언가가 다 올라가기는 할 테니까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원님도 얹고 싶은 얘기 뭐 그런 게 있으실까요? 우리 근데 정치 얘기했는데 안 싸웠잖아요. 네. 재밌네. 그러니까 이런 게 오늘 저도 장조 얘기 진짜 안 하거든요. 잘못 얘기하면 저기 되는데 근데 해보니까 재밌네. 그러니까 이런 문화가 생기면 좋겠다. 나도 이런 걸 피하지 말아야겠다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물론 당연히 이게 고리타분하게 막 이러고 있으면 당연히 싫겠지만 해야 될 얘기는 해야 되는 것 같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거지 않나. 그러니까 일상에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네요. 진짜 처음 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진지하게 이렇게 누군가와. 그래서 저희는 뭐 오늘이 지금 2024년 12월 18일이니까 목표는 뭐 이번 주 안으로 최대한 올려보려고 편집을 할 건데 우선 뭐 메리 크리스마스 다들 보내셨으면 좋겠고 메리 크리스마스. 또 신년까지는 아마 촬영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새해 복도 다들 많이 받으셨으면 이 기회에 모든 이제 복을 몰아서 네 새해 복도 미리 다 받으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보시기에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사이가 좋아서 내년에도 촬영을 또 할 것 같으니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 또 혹시 얘기를 나눴으면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많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정치 얘기다 보니 많은 분들이 오셔서 댓글을 달 수도 있겠지만 부디 좋은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고 따뜻한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발요. 좋은 구독자분들께 알고리즘이 타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생각하는 좋은 리더가 무엇인지도 한번 남겨주시면 재밌을 것 같고 이대로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방구석 한국인.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